안녕하세요. 기초해킹 실습 7강 시작하겠습니다. 7강의 학습 범위는 시스템 해킹 로드맵에서 쉘 코드와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부분입니다.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중에서 컬링 컨벤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액 시스템 해킹 로드맵에서 쉘 코드 부분과 컬링 컨벤션 퀴즈까지, 즉 이만큼을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컬링 컨벤션 부분은 사실상의 복습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우리가 8강을 시작할 때 조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이 시스템 해킹, 즉 공격에 사용되는 어떤 원리들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오늘은 exploit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쉘 코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쉘 코드라는 공격에 사용되는 코드를 우리가 어셈블리 수준에서 작성을 해보는 실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증 범위에 있는 이 쉘 베이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강의 자료에 있는 또 드림액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인 폰툴즈를 간단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exploit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exploit이라는 영단어를 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부당하게 사용한다 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에서 exploit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시스템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자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달성하는 행위를 exploit이라고 합니다. 소위 공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이 만약에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코드가 아니라 공격자가 어떤 원하는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공격자는 파일을 읽거나 또는 써서 변조하거나 또는 쉘이라는 것을 획득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쉘 획득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이제 웹 서비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세션을 탈취하거나 또는 그 웹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읽거나 또는 변조하거나 또는 이제 서버단에서도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웹 취약점과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강의 후반부에 웹 해킹을 다룰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익스플로이트라는 용어가 공격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공격에 사용되는 코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작성한다 또는 더 줄여서 익스플로이트를 작성한다 라는 그런 문장을 보았을 때는 공격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쉘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쉘 코드는 우리가 익스플로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어 코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기계어라는 것에 여러분이 좀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 기계어는 그 코드가 실행되는 CPU 또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즉 사용하는 어떤 어셈블리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함수 호출이나 또는 시스템 호출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규약이 운영체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쉘 코드를 작성할 때는 내가 타깃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운영체제에 의해서 동작하고 있는지, 또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는 CPU가 어떤 아키텍처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쉘 코드를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쉘 코드는 대개 여러분이 어떤 이미 기계어 코드를, 즉 그 프로그램의 코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기계어 코드를 그 프로그램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취약점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쉘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그 쉘 코드를 주입한 다음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대부분 그 서버에 있는 파일을 읽거나 또 쓰거나, 그리고 쉘을 실행하거나 또는 그 서버에서 공격자의 서버로 네트워크 통신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위한 쉘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용적인 공격에 필요한 쉘 코드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좀 범용적이지 않은 특수한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해서 쉘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기계어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수한 목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바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널 바이트를 전달하면 연결이 끊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인 쉘 코드에 널 바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널 바이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어셈블리를 좀 튜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실습 목표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대상으로 하는 인텔 64비트 시스템, X8664라고도 하죠. 인텔 64비트 아키텍처 상에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파일 읽기와 쓰기, 그리고 쉘 실행을 위한 쉘 코드를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파일 읽기와 쓰기는 오늘 우리가 실습을 할 것은 파일 읽기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어서 이제 출력하는 그런 쉘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스템 콜이라는 개념을 학습을 했었는데 쉘 코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콜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콜은 우리가 유저랜드,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저 모드에서 운영체제의 이제 핵심 권한인 커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요청하기 위한 프로그래머블 인터페이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은 파일을 읽거나 쓰고 또 프로세스를 제어하거나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printf 함수를 출력을 하면 그 printf 함수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파일 쓰기, 즉 입출력을 위한 시스템 콜을 요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스템 콜을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셈블리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호출할 시스템 콜의 번호와 시스템 콜이 어떤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여기 systcall.sh라는 이 좋은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그 아키텍처에 따라 이 시스템 콜이 각 시스템 콜이 어떤 것이 존재하고 또 번호가 어떻게 되고 매개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의 표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텔 64비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x64 탭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약 200여 가지의 다양한 300개가 넘네요. 지금 300여 가지의 다양한 시스템 콜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 실습에서 사용할 시스템 콜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왔습니다. 먼저 이 read라는 시스템 콜은 파일 디스크립터로부터 메모리상의 버퍼로 카운트 바이트 크기만큼 파일을 읽어드리는 시스템 콜을 의미합니다. 파일의 내용을, 즉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파일로부터 메모리상의 버퍼로 파일의 내용물을 읽어드리는 시스템 콜을 rea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rite는 파일 디스크립터로 메모리상의 버퍼에 있는 내용을 카운트 바이트만큼 쓰는 시스템 콜을 의미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파일을 읽어서 모니터상에 출력을 할 것입니다. 이 모니터상에 출력한다는 것은 표준 출력에 출력을 한다는 의미고 이 표준 출력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 값은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파일 디스크립터로 출력을 조금 이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open이라는 시스템 콜은 문자열로 된 파일의 경로에 해당합니다. 이 파일 경로를 이제 파일 경로에 해당하는 그 파일을 실제로 열어서 우리가 파일을 다룰 수 있도록 파일 디스크립터를 획득해주는 파일 열기 시스템 콜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열기 위해서 어떤 플래그와 모드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모드는 오늘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0으로 고정을 할 것이고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파일을 쓰지는 않고 파일 내용물을 읽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에 해당하는 이 0이라는 값을 사용을 할 것인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execv라는 시스템 콜이 있습니다. 이 execv 시스템 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명에 해당하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 프로그램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콜이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자세히 보고 싶을 때 ls-l 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 ls가 파일명에 속하고 즉 실행 파일명이고 그 다음에 -l이 인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envp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당시의 환경 변수를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가 실행할 프로그램은 쉘이라는 것을 실행하는 /bin/shell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쉘이 실행돼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명령어 ls, id, whoami, ifconfig 이런 커맨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쉘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인자나 환경 변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터는 모두 null, 즉 0 값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exit이라는
시스템 콜이 있는데 이 시스템 콜은 오늘 실습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값이 이 정수값이 각 시스템 콜의 번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read는 0번 시스템 콜, write는 1번 시스템 콜, open은 2번 시스템 콜, 뭐 exe22는 59번 시스템 콜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콜을 우리가 직접 어셈블리로 호출하기 위해서는 호출 규약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RAX 레지스터에 각 시스템 콜의 번호를 대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RDI, RSI, RDX, R10, R8, R9 레지스터에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자 값을 대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콜 번호 설정과 인자 설정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syscall이라는 특수한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면 시스템 콜이 커널로 요청이 전송되게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파일을 열어서 파일 내용물을 메모리상에 읽어드린 다음에 그것을 모니터로 출력하는 open, read, write, 쉘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목표는 /flag라는 경로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그 내용을 메모리상에 저장했다가 그것을 다시 표준 출력으로 출력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쉘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것입니다. 이 실습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 /flag 파일이 저는 이미 이제 만들어 놔서 있는데 없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슬래시 경로에 위치한 파일들은 서두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두로 여러분과 동일하게 일단은 파일을 지워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서두 echo flag test라고 하겠습니다. 이 커맨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네, 지금 뭐 권한의 문제로 출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커맨드를 잘못 입력한 것 같고 그냥 vim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lag test. 네,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에서 다시 플래그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우리가 어떤 침투하는 시스템에 이 파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 파일을 열어서 메모리상의 내용물을 보관했다가 그것을 다시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는 쉘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에 해당하는 C 언어 코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픈 시스템 콜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파일 디스크립터를 획득해서 그 파일 디스크립터로부터 메모리상의 주소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 fd가 아니라 1이죠. 그래서 표준 출력 파일 디스크립터에 해당하는 1번 파일로 즉 모니터로 표준 출력으로 우리가 버퍼에 읽어드린 파일의 내용물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일단은 이 슬래시 플래그에 해당하는 여기도 좀 오타가 있네요. 슬래시 플래그에 해당하는 이 문자열을 먼저 스택에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의 주소를 RDI 레지스터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제가 아까 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RSI 레지스터에 0, RDX 레지스터에 0을 대입해서 인자 설정을 한 다음에 오픈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2번을 RAX에 대입하고 syscall로 호출하는 그런 어셈블리를 작성을 하면 우리가 C 언어에 오픈 플래그 00에 해당하는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플래그라는 문자열을 스택에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래그에서 G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G에 널 바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메모리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ASCII 코드에 해당하는 뭐 EF, 626, 6C, 61, 67, 00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스택을 다룰 때 한 번에 그 64비트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8바이트씩 푸시하고 8바이트씩 뭐 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8바이트로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8개가 됐습니다. 이 EF666 C61, 67, 000000을 메모리에 넣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이트들의 어떤 시퀀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한 번에 정수로 표현을 할 때는 이 리눅스 64비트 아키텍처는 리틀 엔디안이라는 표현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틀 엔디안이라는 표현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은 주소에
바이트가 숫자상에서 낮은 자리에 온다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숫자로 표현할 때는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문제를 시작 주소니까 이 EF 부분이 낮은 주소입니다. 그래서 낮은 주소가 낮은 자리에 와야 되니까 수로 써보고 나면 가장 낮은 자리인 EF 이렇게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역순으로 EF 66, 60, 61, 67, 그 다음에 널바이트 3개를 0, 0, 0 이렇게 채워주면 이것이 EF 66, 60, 61, 67, 00, 00, 00에 해당하는 바이트 시퀀스를 8바이트 정수로 나타낸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수에 8바이트 정수에 해당하는 값을 00은 이제 우리가 뭐 굳이 안 써도 동일한 의미가 되니까 지워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 정수를 RAX 레지스터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RAX 대입한 다음에 푸시를 하느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푸시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푸시에 해당하는 푸시의 이제 오퍼랜드라고 할까요? 이 푸시의 인자에 해당하는 이 x6761 6066 EF라는 값이 기계여상으로 인코딩하기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이런 인스트럭션을 만들 수가 없다고 이제 어셈블러가 에러를 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RAX 레지스터에 이제 대입을 한 다음에 푸시 RAX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RAX에 이 정수값을 대입하고 푸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스택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RSP 레지스터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가 스택에 네,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제가 평소랑 다르게 그림을 좀 거꾸로 그렸는데 여기가 낮은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SP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곳에 이 정수값이 삽입이 되게 되는데 이 주소로부터 우리가 낮은 주소로부터 문자열을 읽게 되면 EF 66, 60, 61, 67에 해당하는 것이 각각 슬래시 FLH이기 때문에 이 주소가 문자열의 주소와 동일해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RSP 레지스터는 우리가 방금 푸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자열 플래그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플래그 문자열의 주소를 첫 번째 인자가 되도록 RDI 레지스터에 삽입을 하고 RSI, RDX 두 번째, 세 번째 인자 값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는 모두 0,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move RSI 0, move RDX 0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계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단순한 자기 자신과 XOR을 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인스트럭션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XOR, RSI, RSI, XOR, RDX, RDX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RSI에 0을 대입하고 RDX에 0을 대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AX에는 이제 우리가 호출할 오픈이라는 시스템 콜의 번호를 넣어줘야 하는데 이 오픈의 번호는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자 세팅과 시스템 콜 번호 세팅이 모두 끝났으니까 실제로 시스템 콜을 요청하기 위해서 특수한 인스트럭션인 시스콜을 호출을 해주었습니다. 이만큼의 어셈블리를 작성을 하면 우리가 이 옵션으로 오픈 플래그 00을 호출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동일한 코드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read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지금 계속 그대로 있는데 1입니다. read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픈으로 획득한 파일 디스크립터로부터 메모리상의 버퍼로 64바이트만큼 읽어드리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read의 대상인 파일 디스크립터는 오픈으로 획득한 파일 디스크립터, 즉 오픈 시스템 콜의 리턴 값입니다. 시스템 콜도 동일하게 리턴 값은 RAX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RAX 레지스터에 이렇게 우리가 획득한 파일 디스크립터 값이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FD가 첫 번째 인자이기 때문에 RDI에 RAX, 즉 오픈 시스템 콜의 반환 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버퍼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스택에서 추가적인 공간을 마련을 해서 그곳에 우리가 파일의 내용물이 읽어드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선 지금 우리가 RS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스택을 64바이트만큼 낮은 주소 쪽으로 확장해서 이 한 칸이 8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택을 확장을 할 것입니다.
즉 스택이 이제 스택 포인터가 여기 있었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도록 할 것이고 이 밑에가 나준 주소니까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곱하기 8은 64니까 RSP를 64바이트만큼 현재 포지션에서 차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RSP를 RSI 레지스터에 대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64를 차감을 하면 이제 이 위치가 RSI 레지스터가 가리키게 됩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조금 다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코드는 사실 RSP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마치 우리가 RSP를 내려서 버퍼를 위한 값을 공간을 확보한 것 마냥 RSI만 여기 있던 이제 RSI를 우선 여기로 보내준 다음에 move RSI, RSP로 RSI를 여기로 보내준 다음에 RSI만 내린 것입니다. 아까 RSP를 여기로 보낸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SI만 RSP가 있던 곳에서 64바이트 밑으로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의 메모리 공간을 읽어드리겠다. 파일 내용물을 읽어드릴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도로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RSI 레지스터에 우선 현재 RSP 위치를 대입한 다음에 64만큼 차감해서 RSI가 이만큼의 공간을 가리키도록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인 몇 바이트만큼 읽어드릴 것이냐는 64바이트만큼 읽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공간만큼 읽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인자를 나타내는 RDX 레지스터에 64 값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read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 번호는 0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AX에 0을 대입해서 시스템 콜 번호 설정을 합니다. 동일하게 시스템 콜 인자 설정이 끝났고 시스템 콜 번호 설정이 끝났으니까 시스콜 인스트럭션을 호출해서 시스템 콜을 실제 수행되도록 하면 read fd buff 64를 호출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 어셈블리상으로 수행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레지스터 상태는 read 시스템 콜로 인해서 여기도 지금 오타가 있죠. RSP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read 시스템 콜로 인해서 읽어드린 데이터가 이제 이만큼을 차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RDI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 획득한 FD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뭐 3이라는 값, 아마도 3일 겁니다.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RDX 레지스터에는 여전히 우리가 몇 바이트만큼 읽어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64를 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write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write를 보면 여기도 오타가 있죠. 지금 1입니다. 표준 출력으로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 출력에 해당하는 1 값을 사용합니다. write를 보면 이 fd가 1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개 변수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RDI 값만 1로 바꿔주면 굳이 RSI와 RDX 값은 바꿀 필요 없이 기존의 레지스터에 설정된 값을 그대로 write 시스템 콜의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rite 시스템 콜의 시스템 콜 넘버인 1번을 동일하게 RAX 레지스터에 대입을 해주고 이제 인자 설정, 번호 설정 끝났으니까 시스템 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면 write에 해당하는 write fd 버프 여기도 오타가 있죠. write 1 버프 64에 해당하는 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open, read, write에 해당하는 어셈블리를 모두 작성을 해보았는데 이 어셈블리를 우리가 목적 파일로 즉 기계어로 된 파일로 어셈블을 한 다음에 그 기계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쉘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NASM이라는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목적 파일을 만들어 볼 것인데 여러분이 혹시 NASM이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눅스 환경상에서 써도 apt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써도 apt install NASM을 입력하시면 NASM이라는 어셈블러 가 설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픈에 해당하는 이 부분, read에 해당하는 이 부분, write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모두 모아가지고 어셈블리 파일로 작성을 해볼 것입니다. 저는 이미 작성을 해놓았는데 그 어셈블리 파일은 보통 확장자를 .asm 또는 .s를 씁니다. 저는 이제 .s라고 했고요. orw.s라는 파일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어셈블리 파일에 이렇게 어셈블리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작성한 어셈블리에 해당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3개 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적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어셈블리 코드에 뭐 심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실행 가능한 코드 영역에 배치해라 라는 어떤 지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러분 지금은 굳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부분에 해당하는 어셈블리 위에 이 3개 행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이만큼을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것을 밖에 나가서 출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뭐 여기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타이핑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작성이 모두 끝나면 NetWide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이것을 목적 파일로 어셈블을 해볼 텐데, NASM-F 64비트 목적 파일이란 뜻에서 ELF64 그 다음에 orw.s를 입력하면 orw.o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파일이 우리가 이 어셈블리에 해당하는 기계어를 담고 있는 목적 파일, 오브젝트 파일이고, 이 파일을 이제 우리가 읽어서 기계어만 딱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 파일을 덤프할 수 있는 obj dum프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obj dump -d, d는 이제 디서셈블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파일 orw.o를 입력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컴파일이 아니라 어셈블리에 해당하는 기계어가 이렇게 48, 28, EF66부터 시작해서 0F0으로 끝나는 요만큼의 이제 기계어가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제 이 기계어를 옹기종기 모아가지고 쉘 코드로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뭐 텍스트 에디터 등을 이용하셔서 48, B8, 지금 X가 빠졌죠? 48, B8, EF, 0F, 05까지 이렇게 옹기종기 모아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미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의 기계어를 우리가 실제로 쉘 코드를 C 언어상에서 실행을 해볼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코드를 모두 모아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쉘 코드를 C 언어상에서 직접 이제 우리가 삽입을 해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코드를 이렇게 orw.c라는 코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코드는 뭐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먼저 이 쉘 코드를 이렇게 16진수 문자열로 준비를 한 다음에 실행 가능한 메모리 영역을 하나 할당해서 거기로 이 쉘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실행 가능한 코드 영역에 복사된 쉘 코드를 실행하는 코드로 이루어진 짧은 C 언어 코드고, 여러분이 C 언어 코드가 이제 실제로 컴파일을 하면 이 쉘 코드로 점프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쉘 코드의 동작이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코드를 동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 커맨드로 컴파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컴파일을 한번 다시 해보면 gcc orw.c orw 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플래그 텍스트 파일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뜨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쉘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어떤 정상적인 종류 루틴을 삽입하지 않고 정말 시스템 콜만 호출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할당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빈 공간을 0으로 채워지니까 0F0으로 실행하고 난 다음에 00000000 이런 거를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기계어일 테니까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메모리를 뭐 건드렸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기계어 코드를 수행을 하다가 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서버에 있는 이 파일을 열고 메모리상에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모니터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쉘 코드의 역할 자체는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픈 리드 라이트 쉘 코드에 해당하는 쉘 코드를 직접 어셈블리로 작성을 한 다음에 기계어로 어셈블을 해서 그것을 C 언어로 동작하는지 검증까지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execv라는 쉘 코드이고, execv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스템 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필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이 빈쉘을 실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빈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쉘을 실행하는 쉘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행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 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의 커맨드를 전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다시 출력해주는 이런 상호작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원하는 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쉘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새로운 쉘이 열리면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권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커맨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무 커맨드나 실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커맨드들을 이용해서 실행 파일들을 이용해서 공격자가 이제 뭐 공격자 서버로 역으로 연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공격자 서버로부터 이후에 후속 공격에 필요한 뭐 악성 코드나 뭐 백도어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그런 작업을 아주 용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격자들의 목표는 어떤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이 보안 취약점이 익스플로이트 가능한지 먼저 평가를 하고 그 익스플로이트가 가능할 것 같은데 싶으면 어떻게든 이 쉘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럼 이 쉘을 실행하는 쉘 코드를 작성을 해볼 텐데 동일하게 빈 쉘이라는 문제를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똑같이 빈 쉘 영역을 아스키들의 시퀀스로 표현하면 EF626962 EF736800이 되는데 동일하게 리틀엔디안 표기법으로 다시 정수로 표기하면 제일 낮은 주소가 EF니까 제일 낮은 자리로 EF 그다음에 뭐 그 역순으로 EF626962 EF736800 이런 식으로 8바이트 정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RAX에 대입한 다음에 푸시하면 스택에 이 빈쉘 문자열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스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스택 포인터를 RDI 레지스터에 대입하고 그럼 첫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RDI 레지스터에 빈쉘 문자열의 주소가 들어가도록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는 모두 0으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RSI, RDX를 모두 0으로 초기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XOR, RSI, RSI, XOR, RDX, RDX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과 XOR에서 그 값을 0으로 대입하도록 0으로 바꾸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콜 번호인 59를 RAX 레지스터에 대입하고 이만큼 인자 설정, 이만큼 시스템 콜 번호 설정이 끝났으니까 시스콜을 이용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는 동일하게 그 exe22.s라는 파일에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따라하고 싶으신 분은 이 파일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NASM으로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이 아니죠. 어셈블이죠. NASM으로 어셈블을 하면 -f elf64 그 다음에 exe12.s를 하면 exe12.5라는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파일을 obj 덤프로 까보면 이런 식으로 기계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쉘을 실행하는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튜닝이 필요한 게 아까 제가 강의 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0에 해당하는 바이트를 보냈을 때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 함수가 0이 들어오면 입력이 끝난 걸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68까지 입력을 하고 0이 들어왔으니까 전송이 끝났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어셈블리가 통으로 안 들어가겠죠. 또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프로토콜 상에서 이제 뭐 0이 입력되면 이제 뭐 통신을 그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쉘 코드를 작성할 때 많은 그런 공격자들은 저런 어떤 입력 함수나 그런 통신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특수한 바이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널 바이트에 해당하는 0, 그 다음에 계획 문자에 해당하는 A, 그 다음에 뭐 탭에 해당하는 B. 이게 탭이었나 버티컬 탭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특수 문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그 href 같은 것들로 이제 우리가 배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딜리트에 해당하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특수한 바이트들을 쉘 코드에서 배제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지금 되게 나이브하게 짰기 때문에 영영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쉘 코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런 특수한 바이트들을 모두 제거하고 쉘 코드 길이도 이제 좀 많이 컴팩트하게 압축을 한
공개되어 있는 이 쉘 코드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만든 쉘 코드를 exploitDB라는 사이트에 공유를 해 놓았는데 이 쉘 코드를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이 바이트 수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튜닝을 좀 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드에서 RDX 레지스터를 이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XOR RDX를 했는데 여기에선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XOR RDX를 하면 이게 지금 3바이트가 소요가 되게 되는데 이 CLTD라는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면 황당하게도 1바이트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CLTD라는 인스트럭션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보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 어셈블리를 학습할 때도 다루지 않는 되게 좀 특수한 인스트럭션인데 EAX 레지스터의 값을 EDX와 EAX로 이제 사인 익스텐드 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만약에 뭐 음수로 끝났다면 여기가 전부 1111이 될 것이고 뭐 양수로 끝났다면 여기가 0000이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EDX의 값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1바이트짜리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그 전체 쉘코드의 길이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쉘코드에서 이제 보면 뭐 EAX에 이제 3B를 대입하는 부분이 뭐 move EAX 인자의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000000이 들어가지게 되었는데 이 쉘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move가 아니라 59를 스택에 푸시한 다음에 다시 RAX로 팝해가는 방식을 사용해서 기계어상에서 0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쉘코드의 튜닝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쉘코드를 가져와 보았고요. 그래서 이 쉘코드가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이 부분을 카피를 한 다음에 제가 C 언어 소스 코드로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아까와 똑같은데 이 쉘코드 배열 부분만 여기 있는 쉘코드로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 주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exe12-를 컴파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orwc가 아닙니다. gcc exe12.c-o exe12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쉘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익스플로잇의 개념과 익스플로잇에 사용되는 쉘 코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쉘 코드를 직접 어셈블리로 작성을 해보았고 이것을 나노와이드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기계어로 변환한 다음에 C 언어 코드에 집어넣고 실제로 동작하는지 검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쉘 코드를 우리가 만든 기계어 코드를 실제로 어떤 이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을 때 거기에 주입을 한 다음에 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실행 흐름을 돌리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실행 흐름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학습 범위에 쉘 베이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이 처음으로 시스템 해킹 분야에 해당하는 이제 폰오블이라 써 있으면 시스템 해킹 분야를 의미합니다. 폰이 이제 뭐 해킹하다 이런 뜻이어서 여러분이 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폰오블이라는 분야를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드림에게서 풀어보는 그 시간이 될 텐데 이 폰오블 문제를 푸는 법 그리고 폰오블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면 좋은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 문제 풀기에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문제 이 문제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입력한 쉘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서비스로 등록되어서 동작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파일 받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이 받아지는데 바이너리 파일이 하나 있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C 파일이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C 언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바이너리가 얘라는 의미이고 얘가 서버상에서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서버에 접속하면 얘가 실행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폰오블 문제는 이 소스 코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바이너리를 직접 아이다와 같은 소프트웨어로 까가지고 정석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C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문제 C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부분은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핵심 로직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실코드 테스트했던 코드와 되게 유사하게 실행 가능한 페이지를 하나를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여러분으로부터 이제 리드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입력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획득한 파일 디스크립터로부터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0으로부터 읽어드리고 있는데 0이 뭐냐면 표준 입력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네트워크상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될 텐데 그렇게 읽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쉘 코드를 여기 페이지에 그대로 작성을 한 다음에 추출을 해서 여러분이 입력한 기계어를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코드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엣지에 버그가 있는지 지금 엣지가 닫혔는데 이제 그럼 이제 문제는 쉘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쉘 코드를 어떻게 저 서버로 전송을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문제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처음 들어가면 저는 이게 이 문제 서버 생성을 이미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서버 생성하기란 버튼이 아마 이제 활성화된 상태로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뜨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드림액 서버에 요 포트로 접속하면 저 문제가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그 쉘 베이직이라는 바이너리가 실행이 된다는 의미죠. 저기에 접속을 할 때는 여기 nc netcat이라는 바이너리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볼 수가 있는데 리눅스 상에서 동작하는 그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netcat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쉘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쉘 코드를 입력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가 쉘 코드는 이제 16진수 바이트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쉘 코드에 00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거 00이라고 입력한다면 널 바이트가 날아가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00으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널 바이트가 아니라 이 아스키 코드 0, 아스키 코드 0에 해당하는 3030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쉘 코드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전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폰툴즈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전송을 해볼 건데 폰툴즈를 쓰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프리 코드이고요. 프리 코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폰툴즈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쉘에서 바로 실행하기 위한 부분인데 일행은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이 폰툴즈라는 프레임워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편리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폰툴즈 모듈을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에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from 폰 인포트 별을 입력을 하시면 폰툴즈 모듈의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메인 함수를 습관적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은 필요 없이 그냥 딱 이 부분만 작성해서 실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이제 5행을 보겠습니다. 5행을 보면 R은 리모트에서 이 주소와 포트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NC 이 드림액 주소 포트 번호로 접속을 했는데 폰툴즈에서 이 리모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폰툴즈가 대신 이 서버와 어떤 통신해주는 객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와 폰툴즈가 대신 중간에서 통신을 해가지고 그 통신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객체, 이 폰툴즈 내부에서는 튜브라고 하는데 그 튜브라는 객체를 반환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R이라는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를 우리가 이 sc라는 변수에 보관을 했는데 이 파이썬 코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그 코트 한 다음에 이 사이에 이렇게 멀티라인 스트링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동일하게 제가 작성한 게 있는데 trailbasic.s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obj 덤프로 약간 NASM으로 어셈블 해가지고 obj 덤프로 디스어셈블을 해서 기계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러면 이거 여러분이 4831C050 48B86F 다 입력하셔야 되는데 되게 많잖아요. 6B니까 이게 못해도 한 100바이트가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타이핑하기에는 되게 어려우니까 폰툴즈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어셈블리를 치면
그거를 대신 기계어로 바꿔주는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이 아니라 이제 함수, 메소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는 ASM이라는 함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SC 인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셈블리를 작성을 한 다음에 ASM을 호출을 하면 이 부분이 이 ASM 함수의 반환 값이 이만큼을 어셈블한 기계어 OP 코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 ASM을 쓰기 위해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계어는 쉘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대상 시스템이 어떤 아키텍처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폰툴즈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셈블리를 작성을 했는데 이 작성한 어셈블리가 어떤 아키텍처를 위한 어셈블리인지 폰툴즈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행에 맨 위에 context.arc는 AMD64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야 폰툴즈가 이제 앞으로 얘가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작성할 익스플로이 코드는 인텔 64비트 아키텍처상에서 동작하는 걸 상정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두 개 행이 남았는데 저 37라인의 send after랑 39라인의 interactive는 도대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이 r.send after는 첫 번째 인자만큼을 이제 원격지로부터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전송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자는 모두 파이썬 3에서 추가된 바이츠라는 타입이 되어야 하고요. ASM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어를 어셈블한 결과가 바이츠 자료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뭐 형 변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 쉘 코드는 어디서 왔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저 서버에 NC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한 기록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쉘 코드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이 출력 이후에 우리의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솔버 코드를 작성을 할 때 프로그램이 원격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쉘 코드 콜론이라고 이제 전송을 하면 우리가 이 값을 수신한 이후에 우리가 입력할 값을 전송하도록 하는 함수가 send after이라는 함수고 우리가 연결한 원격지가 이제 r이니까 그 원격지에 이제 r.send after에서 이 메소드처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아까 그 C 언어 소스 코드를 보면 이 바이너리가 이제 read 함수로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read 함수로 입력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r.send 또는 그냥 send는 그 어떤 거 이후에 전송하세요가 없는 버전이에요. 또는 r.send after를 쓰고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정말 딱 프로그램이 이제 원하는 바이트만큼이 들어올 때까지 또는 우리가 전송한 데이터가 다 끝날 때까지 읽어드리는 그런 입력 함수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send와 send after를 쓰는데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이 scanf %s 또는 뭐 %d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버프 %d n 이런 것으로 입력받고 있는 경우에는 sca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계획 문자를 넣어야 입력이 들어가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r.send line 또는 r.send line after를 써주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send line after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send after를 하는 대신에 send line after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송하는 끝에다가 계획 문자를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뭔가 라인 함수는 우리가 그 함수로 전송하는 입력에다가 계획 문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버에서 어떤 입력 함수로 받아들이고 있냐 어떤 입력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격지로 전송할 때 조금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read라는 함수로 입력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send after를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r.interactive는 뭐냐면 이 폰툴즈가 이전까지는 입출력을 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입력 출력하기 위해서는 입력은 제가 이 강의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뭐 receive line, receive all 뭐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원격지로부터 이제 전송되는 것을 우리가 입력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데이터를 send after, 뭐 send line 이런 것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그 인터랙티브를 호출하고 난 다음부터는 폰툴즈가 손을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입출력을 대리하는 것을 그만둘 테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알아서 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랙티브가 호출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접 이 프로그램의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전송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메인 함수로 요약을 하면 어셈블리로 작성된 쉘 코드를 컴파일 한 다음에 원격지에서 쉘 코드라는 이만큼의 내용이 전달되면 우리가 이것을 전달받고 난 다음에 전송하고 폰툴즈로 하여금 손을 떼게끔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솔버 코드를 실행을 하면 플래그가 출력이 됩니다. 그 드림의 규정상 플래그를 공유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 솔버 코드를 동일하게 작성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플래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어드려야 되는 파일이 슬래시 플래그가 아니라 좀 길어요. 슬래시 홈 쉘 베이직 슬래시 홈 슬래시 쉘 베이직 슬래시 플래그 네이미스 롱이라는 문자열인데 이만큼의 경로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8바이트 정수로 압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푸시를 여러 번 해야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어셈블리를 연습할 겸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코드를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푸시를 5번을 했는지, 정확히는 6번이에요. 푸시를 6번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반드시 해보시고 이래서 푸시를 6번 했구나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초해킹 실습 7강 쉘코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